안녕하세요. 네, 순환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머니 당신이 있어 살았습니다. 지은이는 이승훈, 발행은 수필인입니다.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구순 어머니에게 가난한 아들은 언제나 죄인으로 살아간다. 90세 어머니는 지금도 시골집에서 홀로 살아간다. 홀로 잠들고 홀로 식사하고 홀로 마당을 거닐며 텃밭을 일군다. 아들은 매일 어머니의 잠자리를 챙겨드리고 싶고 매일 마주 앉아 함께 숟가락을 들고 싶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향마을 바닷가 산책로를 자주 걷고 싶지만 그 잘난 출판사 운영한답시고 어머니와 선뜻 함께 생활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향해 항상 마음의 까치발만 세울 뿐이다. 뼛속까지 가난한 삶을 이어온다. 가난은 숙명이었다. 가난은 아들에게 빙의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가난으로 처절하게 부서져도 그 가난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었다. 아들의 가난은 오직 어머니 앞에서만 부끄러울 뿐이었다. 언제부턴가 어머니 이야기를 메모해왔다. 어느 날 문득 어머니의 나이를 떠올릴 때 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마음이 조급해졌다. 하루빨리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챙기며 살아야 하는데 도무지 어머니와 아들의 거리는 좁혀질 줄 몰랐다. 아들은 늙으신 어머니를 홀로 유폐시키고 있었다. 아마 그때부터 어머니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산문집 전체는 어머니 이야기로 채웠다. 이 글이 대단해서 책으로 묶은 것은 아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어머니에게 느낀 어머니의 자취소리 하나하나가 아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다. 늙으신 어머니를 둔 독자, 가난하지만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책 속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부랴부랴 일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사우나를 찾았다. 사우나 휴게실 주변을 둘러보니 도서를 모아 벤치에 몰아놓은 어머니가 보였다. 토요일 오전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당신이 사우나 가면 전화 못 받으니 그리 알라는 것이었다. 주무시는 어머니를 두고 한증막에서 땀을 흘리고 나니 어머니는 금세 일어나 어디론가 자리를 옮겼다. 적외선방이니 소금방이니 하는 곳을 두리번거리자니 어머니가 먼저 나를 발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 여기 있다 한다.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과 자식이 어머니 바라보는 눈이 이처럼 다른 모양이다. 어머니와 살아오면서 내가 먼저 어머니를 발견한 적 있었을까?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것도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에서 나는 어머니를 먼저 찾아낼 수 있을까? 다른 어머니와 비교하지 않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살아왔을까? 엊그제 당신 생신이었으니 이제 83. 두어 해 전부터 나는 틈틈이 어머니 이야기를 써온다. 글로 내세울 만큼 어머니가 특별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다. 우리 시대 어머니들이 그리 살아온 분이 적잖듯이 어머니도 젊은 날부터 애옥살이 인생에다 일찍 홀로 되어 자식 5을 키웠다. 그 가운데 30, 40대 자식들을 먼저 보냈으니 좀 더 아팠을 7곡의 삶일 뿐이다. 하지만 어머니와 자식이라는 그 소중한 인연만으로 당신의 노후에서조차 쓸쓸하고 외롭지 아니하도록 자식의 존재감을 드러내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다. 다만 당신의 자존심이 되지 못한 내 삶이 부끄러울 뿐이다.
소금방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누웠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어머니라는 존재를 떠올려 보았다.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게 좋은 일 생기면 가장 먼저 기뻐하고 잘못되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 평생 그런 마음으로 한결같이 살아왔던 사람. 그래서 내 나이 80이 되어 돌아가시더라도 나에게 고아가 된 기분이 들게 할 것이다. 평생 남편에게 가려지고 자식에게 가려진 존재. 그러면서도 어두운 세상을 거닐 때면 자식보다 더 큰 그림자로 동행해주는 묵묵한 우리네 당신. 80 넘은 자식도 길러야 하는 존재가 어머니의 숙명이다. 자식 나이 80 넘었어도 당신 앞에 살아만 있다면 손이 아닌 가슴으로 영혼으로 여전히 자식을 기르는 존재이다. 잠시라도 자식이 안 보이면 노심초사하는 어머니의 본능, 그것으로 생을 다하는 날까지 자식을 기르는 것이다. 어머니의 숨소리에 가는 신음이 섞어 나온다. 녹아버릴 만큼 녹아버린 육신 곳곳으로 뜨거운 기운이 스며드니 절로 신음이 나오는 것일 게다. 어머니랑 누워있으니 백세 인생 가사가 떠올랐다. 어머니도 그처럼 여유롭고 당당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머니의 슬픈 손을 잡았다. 그리고 가만히 백세 인생을 불러보았다. 어머니는 어느 날 읽어보라며 글 하나를 건넸다. 종이 쪼가리에다 어머니가 옮겨 적은 듯 하였다. 언뜻 불교적 색채가 띄어 불교 신자인 어머니가 그쪽에서 만난 글인가 싶었는데 나중에야 가수 이해란이 부른 백세 인생 가사라는 것을 알았다. 새마을호에서 KTX로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빈자 소인이 되어 상처를 자주 받기도 하였는데 가난은 정말 가까이 할 게 못 된다. 하지만 가난함으로 어머니를 더 애틋하게 여기는지 모르겠다. 가난 가운데 정날까. 어머니는 참 치열하게 사셨다. 지금 내 나이보다 한참 젊었던 어머니를 생각한다. 모진 바람살 막아내며 어찌 자식 5을 홀로 감당하였을까. 저녁쯤 대문을 들어서면 엄니가 부엌문을 열고 나와 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늘 고요했다. 형제들이 있어도 집안은 고요했다. 40을 갓 넘기고 청산이 된 당신. 아무리 꽃다운 청산인들 뭐하랴. 자식이 5이나 달렸으니 세상 어느 남자가 용기를 냈을까. 여자의 사랑을 봉해버린 채 팔순까지 수도자처럼 살아온 삶. 7,000명 아들 앞에서 가슴을 가리는 팔순 어머니는 지금도 여자다. 그리움에는 거리가 있다. 수평선이 그리운 까닭은 쉬 다녀올 수 없어 바라만 보기 때문이다. 바다는 아련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아야 가슴을 휘감아 끈다. 어머니가 있는 고향, 아침마다 수평선이 낀다. 수화기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잔뜩 잠겨있어 초저녁인데 주무시다 일어났나 싶었다. 가만 들어보니 감기 든 목소리다. 팔순 어머니에게는 감기도 버거울 일이라 가슴이 덜컹한다. 진즉 비상용 감기약을 사서 보냈어야 하는데 시골에서는 병원이고 약방이고 시내로 나가야 한다. 어찌할 수 없어 서울에서 순천을 바라보는 거리만큼 아득하다. 지난 여름 어머니의 겨울을 위해 무엇 하나 챙기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온 것 같다. 땀을 많이 흘리고 또약배채 지칠 수 있으니
여름 섭생을 따로 챙겼어야 겨울을 잘 날 텐데 또 사는 탓을 앞세웠다. 이럴 땐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든다. 전화하면 금방 들러 어머니를 살펴줄 누군가 한 사람 가까이 사렸으면 하는. 해외 전화 요금이 몇십만 원 나왔다는 전화가 어머니에게 걸려온 모양이었다. 보이스피싱 같아서 다시 전화가 와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묻더라도 알려주지 말라며 뒤를 눌러 놓았다. 하지만 자식 이야기 꺼내면 비밀번호든 무엇이든 수첩 찾아가며 읽어주려고 허둥댈까 염려스럽다. 손녀 결혼식 참석차 어머니가 서울로 오는 날이다. 열차 시간이 충분한데도 이미 순천역에 나와 있을 줄 알고 전화를 걸었다. 연휴 때처럼 1시간 전에는 역으로 나왔을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서울로 오갈 때면 열차 30분 전쯤이나 역에서 서성이더니 불과 몇 해 사이 1시간으로 늘었다. 모든 삶에서 점차 자신감을 잃어간다는 뜻이다. 열차 타는 일조차도 두어 해 지나면 당신은 또 그 시간을 늘릴 것이다. 아침이나 챙기고 출발하였는지 묻는데 핸드폰이 뚝 끊긴다. 다시 걸어보았지만 전원이 꺼져 있단다. 어제가 13년 전 떠난 당신 큰아들 생일이었다. 어젯밤 통화할 때 약주를 하였던지 어머니 목소리가 울멍울멍 하였다. 아마 한잔하고서 혼자 애고땜을 하다가 핸드폰 충전을 못한 채 그대로 잠들었을 것이다. 어머니와 연락이 딱 끊겼다. 세상 어디에도 전화해 볼 데가 없어 막막하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치매라도 걸리면 이런 비슷한 상황일까. 어머니도 핸드폰이 꺼졌으니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신을 향해 전화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할까 생각하면서 어제 충전해두지 못한 처신을 나이 탓으로 비감 삼을지도. 노인이 혼자 다니다가 갑자기 치매가 일어나 길을 잃은 채 방황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늘 어머니의 여행길이 염려스러운데 핸드폰이 뚝 끊겨버리니 참으로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혹시나 하고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본다.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단다. 오전 내내 사무실 시계를 들여다보느라 마음이 심란하였다. 영등포역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당신을 보자니 나는 울컥하는데 어머니는 외려 담담하다. 평소에도 어머니는 당신 염려하는 걸 꺼리셨다. 겨울이 오나보다. 연이틀 차가운 바람이 속살을 파고든다. 가난을 더 가난스럽게 불을 더 부하게 드러내는 겨울은 주는 거 없이 미운 계절이다. 다시 어머니가 내려가는 날이다. 아침 8시 20분 용산역에서 순천발 KTX 출근 시간을 피해 일찌감치 용산역에 나가 있을 어머니를 배웅하러 나갔다. 야근하느라 사무실에서 나선 것이다. 영등포역에서 새마을호를 이용하다가 어머니도 빠르다는 매력에 이끌려 그만 KTX 고객이 되어버렸다. 휴게실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던 어머니가 나를 보고는 깜짝 놀란다. 날씨가 추워져 어머니 차림새를 먼저 살펴보니 다행히 모자까지 챙겨 쓰셨다. 따뜻한 커피를 나누어 마시며 오붓하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우리 앞에서는 단풍 구경하러 가는지 주부들이 무리지어 수다를 떨었다. 남편들은 직장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할 텐데 아침부터 저리 놀러 다닌다며 어머니는 M1 통발이를 놓는다. 널따란 역사 휴게실은 냉기가 스멀거리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참 밝고 힘있다. 바쁜데 나왔다며 한사코 싫은 내색을 해도 배웅은 항상 어머니의 여행 기분을 북돋운다.
지인이 말하기를 노인들은 병석에 있어도 용돈을 드리면 힘이 솟는단다. 맞는 말이지 싶다. 무언가 든든함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도 어머니를 배웅할 때마다 시골로 뵈러 갈 때는 계좌이체보다 언제나 현금 봉투를 준비한다. 커피를 마시는 사이 잠깐 카메라를 들이대니 금세 자세를 고쳐 잡는다. 80 넘은 여인도 여심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아랫역 KTX는 익산까지 서로 부부처럼 붙어간다. 여수와 목포행이 붙어가다가 익산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순천이나 여수는 언제나 뒤에 붙는다. 나는 KTX를 탈 때마다 헷갈리는데 어머니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어머니 가방을 들고 따라 들어가 자리를 찾았다. 아우가 열차표를 인터넷으로 끊어 좌석 번호만 알려준 모양이다. 좌석이 창 쪽인지 통로 쪽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는 창 쪽일 것이라며 자리를 잡았다. 멀리 가는 사람은 대부분 창 쪽 자리를 준다며 내 염려를 일축한다.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총기가 든든하다. 생수 샀느냐 물었더니 생수를 산다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이온 음료더란다. 어쩐지 사면서 비싸더라는 것이다. 왜 이리 생수가 비싸냐 물어봤음직하지만 혹여 노인이라 나무새 당할까봐 입을 닫은 모양이다. 또 생수로 바꿔도 됐을 텐데 젊은 사람들한테 눈치 보일까봐 그만두었을 것이다. 더구나 돈이 아까워 다시 생수를 사지도 않은 것이다. 다시 생수를 사서 어머니에게 건넬 때의 마음이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속살거리며 따라붙는다. 하지만 이만큼도 건강하니 감사한 일이다. 어머니를 배웅한 후 다른 곳에서 약속이 있어 전철을 탔다. 빈자리 하나가 참새 그물에 걸린 기러기처럼 오달지게 보인다. 덜썩 주저앉아 얼마쯤 가자니 오른쪽 어깨로 힘없이 쓰러지는 고개가 느껴진다. 할머니가 몹시 고난 모양이다. 쥘 듯 펼 듯 무릎 위에 놓인 왼손을 보니 어머니가 떠올라 눈물이 징 솟으려 한다. 살이 다 내린 채 검버섯핀 껍질이 죽은 나뭇가지 같은 뼈들을 감싸고 있다. 새끼손가락이 마치 숨을 깔딱거리는 듯 간간히 까닥거린다. 어깨가 점점 무거워졌다. 어머니의 고개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 번도 내 어깨에 기대본 적 없는 어머니의 고개는 이보다 훨씬 안쓰러울 것이다. 당신이 참 고맙습니다. 살갑게 다가온 봄뜻을 따라 어머니 마음도 아랫령을 향해 있다. 시골에서 생활하던 어머니가 한 달 전 상경하였다가 지금까지 함께 지내는데 흙냄새에 부스스 피어나는 시골로 어서 내려가고 싶은 것이다. 봄처녀처럼 어머니의 가슴이 들뜬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시골집 주변에는 널따란 화원에서 피어나는 꽃대깔과 향기가 분분할 이즈음이다. 봄이야 시골에서 맞이해야 제맛 아닌가. 아침부터 외출 채비를 하면서 어머니가 곱게 화장을 한다. 어디 갈 거냐 물으니 살 게 있어서 시내 나가신단다. 어제 잇몸약 이야기를 꺼낸 터라 종로 3가나 5가 약국에 다녀올 모양이다. 부천 역곡에서 종로까지 노구를 이끌고 다녀오기에는 다소 염려스러워 가까운 약국에서 사다 드린다고 해도 한 삭고 나가겠다고 하여 말릴 재간이 없다. 날씨도 포근하니 바람도 쐴 겸 운동삼아 다녀와도 될성 싶다. 수년 동안 잇몸 통증을 견디다 못해 위아래 치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나와는 달리 어머니는 마른 오징어를 뜯을 만큼 잇몸도 치아도 튼튼한 편이다. 요즘 잇몸이 다소 아픈 것 같다며 시골 내려가기 전 미리 잇몸약을 챙기려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의 화장하는 모습이 정겹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화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달걀형 얼굴에다 뭔가를 부지런히 바르고 문지르고 닦아내고 그러는 어머니를 신기한 듯 옆에서 가만히 바라보면 왜? 하면서 싱긋이 웃던 어머니, 다소곳하면서도 꼿꼿하게 앉아 화장하던 당신이 어느새 저리 마른 이파리처럼 앙상하고 활처럼 구부러졌을까. 하긴 내게도 구석구석 주름진 세월이 다가왔으니 83, 어머니야 오죽할까마는. 외출할 때는 어머니는 시골에서도 늘 단정하게 화장하고 옷을 잘 차려 입는다. 여전히 어머니는 멋을 잃지 않은 채 살아간다. 때가 되면 머리 손질도 하고 옷가지도 사고 홀로 사우나에도 자주 다닌다. 설 지나서였을까. 어머니는 북적대는 남대문 시장을 찾아가 손수 당신 옷이랑 신발을 사왔다. 가까운 백화점에서 사드린다고 하였으나 내가 옆에 있으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편히 고르지 못한다며 남대문으로 나간 것이다. 말이야 그리하지만 오랫동안 부족하게 살아온 자식 호주머니에서 돈 빼내는 게 불편한 어머니는 내가 해드린다는 무엇이든 괜찮다, 싫다로 단호하게 막아선다. 볼일 보고 집으로 들어가는 어머니와 점심을 먹으려고 사무실 인근 신도림역에서 만났다. 디큐브 백화점 앞 공원에는 성 패트릭데이 축제가 한창이었다. 외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룬 작은 공원에서 어머니를 찾으니 작은 옷 보따리가 하나가 들려있다. 잇몸 약뿐만 아니라 지난번 남대문 시장에 가서 봐두었다는 점퍼를 마저 사고 여기저기 들르고 구경하며 다니다 왔다신다. 그런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울컥한다. 생각할수록 어머니께 감사한 일이 있다. 당신에게 감사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냐마는 자식이 곁에서 살뜰하게 챙겨주지 못해도 당신 건강을 스스로 잘 챙기며 지금껏 건강을 유지해오는 것이다. 여전히 멋을 낼 줄 아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봄뜻 찬란한 오늘따라 가슴 깊이 다가온다. 문득 디큐브 공원에서 어머니 참 감사합니다 라며 외치고 싶다. 당신은 당신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냥 일상처럼 혼자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주사도 맞고 침도 맞고 그런다. 특별히 입원해야 할 상황이야 자식들이 챙기더라도 그 외에는 당신 스스로 약국 드나들듯 편안하게 병원 다니며 건강을 체크하고 확인한다. 지금껏 당신이 스스로 자기 관리를 너무나 잘해온다. 그러니 늘 비난한 처지였던 내게 어머니마저 자주 아프거나 그랬다면 내 질곡의 늪은 더욱 깊었을 것이다. 자식이 어머니에게 안갚음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에게 효도하는 셈이다. 감사의 삶에 대해 묵상하고 매 순간 감사를 떠올리려는 요즘이라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슴 벅차도록 한껏 차있다. 점심은 현대백화점 베트남 국수집에서 하였다. 당신과 함께 간 갈비탕집에서 갈비살을 바르고 먹기 편하게 가위로 잘라 당신 앞에 놔드리듯이 어머니와 식사 메뉴를 고를 때면 내가 뭔가 거들어들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한다. 식사하면서 어머니와 나누는 그 오붓함이 행복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챙겨주는 것을 다소곳이 드시는 어머니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어머니에게는 낯선 베트남 쌈을 말아 당신 앞에 놔드리니 한사코 손사래를 치지만 표정은 평안해 보인다. 문득 저리 건강하게 드실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싶으니 마음이 또 조급하다. 엄니, 당신이 참 고맙습니다.
아들이 죽는 꿈. 어머니는 나흘 동안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이제 시한부 삶과 다름없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날부터 나는 쫓기듯이 조급한 마음이 되었다. 2, 3년 전 어머니의 가는 기가 어두워졌을 때는 또 얼마나 당혹스러웠던가. 당신은 애써 태어난 척 담담히 받아들였으나 나는 점점 어머니를 잃어간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시력을 잃은 채 자식 앞에서 더듬거리는 어머니가 안쓰럽게 떠오르곤 하였다. 젊은 날 사진을 찍었던 마을 형님이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동네 형들이랑 찍은 사진인데 빛이 발해 이목구비가 희미해졌지만 어머니는 금세 알아보았다. 어머니를 향한 자식의 눈과 귀는 흐릿해져 가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은 그런 것인가 싶었다. 오랜만에 어머니가 소주 몇 잔을 드셨다. 곧 널찍한 새 집으로 이사하는 동생이 당신 기분을 좋게 한 까닭이다. 대학도 못 간 막내 아들이 성실하게 일하여 장만한 집이니 어머니는 더없이 뿌듯한 눈치다. 부모나 형제들의 한 푼 도움 없이 젊은 날부터 오직 홀로 벌어 저축하여 마련한 집이라 대견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소주를 거푸마다하지 않고 드셨다. 나는 동생에게 일렀다. 비록 스스로 성실하게 벌어서 장만한 집이지만 모든 공로는 어머니께 돌리는 것이 아름다운 자식의 모습일 거라고. 술잔을 드시다가 뜬금없는 꿈 이야기를 꺼내셨다. 나흘 전 밤 내가 죽는 꿈을 꾸었단다. 그래서 나흘 동안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단다. 꿈속에서 내가 살아나서 10년 감수하였지만 살아난 내가 시커멓고 비쩍 마른 모습이어서 그 악몽의 여운이 길었던 모양이다. 꿈에서 제가 죽었으니 제가 오래 살겠네요 라며 실없는 말을 꺼내놓고 보니 나흘 동안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라는 당신 말이 가슴을 쿵 쳤다. 아무리 꿈이었지만 얼마나 황망히 넋을 놓았을까. 또 얼마나 기진하였을까. 당신에게는 그런 악명도 없었을 것이다. 자식 둘을 거푸 묻은 가슴인데 또 내가 죽은 꿈을 꾸었으니 나흘 동안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는 당신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5살 딸, 40살 남편, 40대, 30대의 아들과 딸을 잃으며 어머니는 죽음의 트라우마를 안고 사셨다. 그래서 당신 몸이 다소 아프기만 해도 금세 흑빛이 되면서 기진해진다. 그 모습이 내게는 너무 아프게 다가온다. 훗날 어머니가 시골집 가까이 있는 아버지 산소 옆으로 가신다며 나는 그곳에서 원두막처럼 조금 노따랗게 집을 지을 생각이다. 당신이 홀로 여행을 떠나 온전히 하늘로 오르는데 외롭지 않도록 두려움 없이 멀고 먼 안식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당신 곁을 지켜주고 싶기 때문이다. 거기는 터가 작아도 경관이 참 좋은 곳이다. 아침이면 건너뜬 바닷가 산 너머에서 맑고 깨끗한 해가 떠오른다. 서산으로 다 지도로 달길이 훤히 보이는 곳이요. 윤슬이 찬란한 바닷물이 들고 나는 것도 보인다. 무엇보다 숲을 헤치는 바람소리를 영원으로 들을 수 있다. 마을의 개 짖는 소리가 잠을 깊이 할 것이요. 새벽닭과 새들이 나를 새벽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산책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성경을 읽고 독서와 글을 쓰며 하루를 보내는 삶, 그것이 내가 꿈꾸는 노년의 삶이기도 하다. 사정이 된다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집을 지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평안하게 느껴지도록 주변을 가꾸며 늘 그곳에서 어슬렁거릴 것이다. 나무처럼 그림자를 심으며. 책 속 명문장으로 그리움에는 거리가 있다. 수평선이 그리운 까닭은 쉬 다녀올 수 없어 바라만 보기 때문이다. 바다는 아련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아야 가슴을 휘감는다. 저자는 그리움의 거리 끝에는 어머니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음님의 그리움의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 손안의 책방이었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지음님,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